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선택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일수록 신중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데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싫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도 싫은데 한 번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멈출 줄을 모른다. 자꾸만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내가 못마땅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는 내가 싫고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갖은 핑계를 대보지만 결국 실패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내가 비겁하게만 느껴진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결국 난 도대체 왜 이 모양인 걸까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과도하게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멈출 줄을 모르고 사소한 일들을 할 때조차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다면 자꾸만 불안하고 미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는 매번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올가매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볼 때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야만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적어도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된다. 캄캄한 방에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두렵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바로 가서 켜면 되듯이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알게 되면 스위치를 찾아 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김혜남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을 준비했습니다. 김혜남 작가는 제가 2년 전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왔던 저자는 삶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저서들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이 책은 마치 복잡하게 엉켜버린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주는 섬세한 손길 같은 책입니다. 뒤죽박죽 엉켜있는 실처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왜 자꾸 이런 감정이 드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왜 또 이렇게 어려운지 등등 풀기 힘든 질문들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이 책은 그 실타래를 한 올씩 짚어가며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저자는 정신분석의 언어를 빌려서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불안해지고 왜 생각이 많아지는지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스스로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김혜남 작가는 42살에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맏며느리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의사와 교수로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이 병이 찾아왔다는 현실을 처음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생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자주 해주던 조언,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놓아버리세요. 지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 말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파킨슨병 이후 달라진 저자의 삶을 담담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깊은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2에 찾아온 파킨슨병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쩌지? 오늘도 당신은 걱정과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1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상황은 바뀌는 게 없을 테니 당신은 똑같은 걱정과 고민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엔 뭔가 하나라도 더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간은 정직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쏟은 열정과 에너지의 양만큼 딱 그만큼의 결실을 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걱정과 고민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매달리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일이든 인간관계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어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소중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될 테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미루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채웠던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데 씀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인다면 5년 뒤, 10년 뒤 당신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든 가보라. 그리고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딪혀보라.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테고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좀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안에 종종 등장하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저랑 잠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참 평범한 말인데요.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어쩐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해주는 것 같아서 매번 들을 때마다 기분이 덩달아 편안해집니다. 이 책 역시 그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 너 혼자만 그런 게 아니야. 복잡한 생각으로 지친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심리학.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과 함께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들의 특징.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하게 되고 못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오기 때문이다. 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에 상처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재훈 씨는 몸은 피곤한데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한참 뒤척였다.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옆 동료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다. 동료는 곧 아무 일도 아닌 듯 평소처럼 대했지만 왠지 전보다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일 회사에 가서 그 동료와 마주치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괴로웠다. 소심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썼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았다. 어쩌다 동료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또 꼼꼼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라 자신의 실수를 참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해 더더욱 견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나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면 일을 잘 해냈다. 특히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줄 때는 능력을 200%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로부터 막연한 일이 주어지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길 원했다. 그렇다고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지도 못했다. 이런 문제로 그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껏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없었다. 그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맞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늘 그렇듯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 지민 씨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소한 반응까지 모두 신경 쓰느라 쉽게 피곤해지곤 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라도 한 날이면 집에 와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웃었는데 내가 바보 같아 보여서 그랬나? 그 사람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뭐 실수했나? 라는 걱정으로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항상 당당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민 씨의 문제는 관계사고가 심하다는 데 있다. 관계사고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는 뒤에서 쑥덕거리며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 복도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 혹시 저 사람들 나보고 웃는 건가 싶어 기분이 확 상하곤 했다. 옷에 뭐가 묻었나 싶어 유리에 자신을 비춰본 적도 있었다. 이때 관계사고는 열등감과 관련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분명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할 거라 짐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지? 뭔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리고 금세 그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가 아침에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신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겠지만 상사는 출근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윗사람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했을 수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선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풍선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솔직히 당신도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와 친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보라.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면 그가 기뻐할 테고 그 기쁨이 당신을 흐뭇하게 만들 것이다. 부모님한테는 잔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어쩌면 당신에게 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것을 말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둘째인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을 앓았다.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직 핏덩이인 딸아이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예전에 한번 유산을 한 적이 있어서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조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란 말인가? 왜 신은 이토록 나에게 가혹한 걸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딸아이가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2살에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감당 못할 불행이 나에게 닥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예기치 않게 불행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큰 맹점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질병을 처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의식 중에 불행은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자신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야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마음 안에서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마음속에 숨죽이고 있던 죄책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건을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나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처벌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라는 믿음은 나야말로 신이 가장 총애하고 보호하는 아이일 것이라는 유아기의 믿음과 같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부모가 있듯이 신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은 이런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탄하는 것이다. 왜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지금 당장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 해방을 이뤄낸 미국 대통령 링컨. 그에게도 숱한 시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링컨은 어려서부터 많은 죽음을 접해야만 했다. 3살 때 남동생이 죽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와 삼촌도 세상을 떠났다. 18살 때에는 누나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 불행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 결혼 후 4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중 2명을 잃는 불행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정도로 평생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는 그만의 활달함과 적극성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1860년 51세의 나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 키르케고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었는데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친 뒤로는 신체적인 열등감까지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어머니와 큰형을 제외한 5 형제가 모두 일찍 죽자 그는 이 모든 것을 신의 처벌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그는 평생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그에 주저앉지 않았다. 자신의 우울한 경험을 토대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 깊이 고뇌했으며 이러한 사색은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영국 총리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윈스턴 처칠. 그의 삶도 알고 보면 불행의 연속이었다. 조산아로 태어나 몹시 병약했던 그는 어린 시절 짧은 혀 때문에 언어장애에 시달렸고 성적도 꼴찌를 도맡아 전응아 열등아로 불렸다.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딸 메리골드는 2살 때 폐혈증으로 죽고 아들 랜돌프와 딸 사라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 또 다른 딸 다이애나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화려한 업적과 달리 그는 선거에서 많은 패배를 경험한 정치인이었다. 이처럼 그의 생은 불행한 일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쉽사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운명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운명과 화해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슬픔을 한탄하지 맙시다. 빛의 영광은 그림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위인으로 손꼽히는 처칠과 키르케고르, 링컨 또한 불행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아니, 평생 불행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나 그들이 나빠서 혹은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겪은 것은 아니다. 그저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가 할 일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며 주저앉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지도 말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은 없다. 초원이 끝나는 곳에 험준한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다행히 큰 불행은 비켜갈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작은 장애물은 어디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다 보면 자연히 근육이 단련되고 운동 능력이 발달되어 나중에 큰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살아보니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으려 애쓰며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편안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그저 파킨슨 병과 더불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가 세네카는 화에 대하여에서 분노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분노만큼 인류의 희생을 초래한 역병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일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를 벌하면서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비인간적인 욕구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화는 그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으면 다른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화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갚음하는 당사자인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철저한 복수를 갈망한다. 화는 마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 땅바닥 위에 거친 돌무더기로 변해버리는 건물과도 같이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품위를 내동댕이 치고 인간적 유대 따위는 아랑곳 없이 스스로 시작한 일이 무엇이든 오로지 그것에만 눈이 멀어 이성과 충고에는 귀를 닫고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면서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세네카는 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결말을 원치 않기에 되도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때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다. 그런데 그 화를 참을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화를 낼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너무 억눌러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심하게 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화가 나면 그 감정을 인정하되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나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러면 돌아서서 반드시 후회하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분노 표출은 상대방에게 가장 뼈아픈 상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라. 숫자를 세는 동안 흥분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게 되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말이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면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화가 너무 많이 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눈 돌리면 화가 나는 것 투성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복잡한 출근길,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치고 간다. 그런데 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겨우 회사에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팀장이 나 주려고 뽑은 거야? 잘 마실게 하며 순식간에 커피를 가져가 버린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집중하려는데 오늘따라 시비를 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후배들의 실적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서 과장, 주식하느라 일은 뒷전인 김대리. 이번 달 매출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해야 한다고 팀원들을 들들 볶는 정 팀장 사이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파김치가 되어버린다. 신경 끄고 내 할 일이나 하자 싶다가도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할까? 왜 저러고 사는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 기준과 너무 다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저 나와 삶의 기준이 다를 뿐이다. 또 누구도 100%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 즉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화를 내거나 그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숨기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오히려 벌컥 화를 내므로써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어릴 적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를 때가 많다. 크게 상처받았을 때도, 거절당할까봐 무서울 때도, 창피함을 느낄 때도 그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불같이 화를 내며 남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화가 난다면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화를 내는 것과 무엇인가가 두렵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니까 말이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몽골 제국을 이끈 칭기즈칸. 그는 어느 날 혼자 사냥에 나섰다. 그러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맨 끝에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찾아냈다. 그는 팔뚝 위에 앉아있던 사냥매를 내려놓고 잔을 꺼내 물을 받았다. 바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가늘다 보니 잔이 다 차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마침내 잔에 물이 가득 차자 그는 얼른 잔에 입을 댔다. 그 순간 사냥매가 잔을 낚아채어 갔고 그 바람에 잔에 담긴 물이 모두 땅에 쏟아지고 말았다. 그는 화가 났지만 워낙 애지중지하는 사냥매였고 매도 목이 말라 그랬을 거라 추측하며 다시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잔이 반쯤 찼을 때쯤 또다시 매가 달려들어 잔을 낚아채가는 것이 아닌가. 목이 너무 말랐던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칼을 빼어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다시 잔에 물을 받기 시작했다. 이윽고 잔에 물이 가득 차서 그가 입을 댄 순간 이번에도 역시 매가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를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잠시 후 물이 흘러내리는 바위 위로 올라간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독성이 강한 독사가 죽어 물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물을 마셨더라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었다. 그는 죽은 사냥매를 품에 안은 채 막사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나는 큰 교훈을 얻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성급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파울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이야기다. 사냥매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물잔을 낚아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칭기즈칸은 화가 나서 매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듯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화는 이성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을 하고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화가 가라앉고 이성을 회복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도 누누이 당부한 바 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마다 잘못될 것이라고.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 보라. 체코에는 내일로 미루어야 할 유일한 것은 분노다라는 속담이 있다. 세네카도 화에 대한 최고의 대책은 바로 화를 늦추는 것이다 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는 오래 버티는 단단함이 없으며 단지 화르르 타오르는 처음의 격렬함에 편승할 뿐이다. 그것은 마치 해풍이나 강과 습지를 넘어온 바람처럼 처음에는 거세지만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처음에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었던 어둠이 점차 걷히면서 화는 누그러진다. 그러니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려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서로의 화가 가라앉은 후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될 일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내는 것을 최대한 늦추어 보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화는 이미 누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화가 나면 상대방이 아주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상대방은 그저 이기적이거나 약간 생각이 부족했을 뿐이다. 또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화가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관계가 깨질 말은 삼가라. 이를테면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창피하게 여기는 부분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또한 부모나 집안을 언급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보고 화가 난 이유를 그에게 납득시켰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세네카의 말을 전한다. 매사에 시시콜콜 파고들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덜어는 그냥 무시하고 덜어는 웃어넘기고 그래도 남은 것들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을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젊음, 탄력, 검은 머리, 체력, 건강, 열정, 성기능,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남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 자손, 주름살, 뱃살, 검버섯, 고집, 잔소리, 격정, 회한,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대에는 연륜으로 다져진 연장자들의 지혜가 후세대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을의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연장자들은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내 삶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과거로부터 나와 미래로 뻗어가는 연속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연속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전의 지식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전 세대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한 낡은 것이 되어버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역사적인 연속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뜻한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 본토인들 틈에 끼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참 뒤처진 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살게 된다. 그 결과 나이 들면 어느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돼버린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저항할 에너지도 낙천성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년기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일까? 그래서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듯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배열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도 마찬가지다. 70, 80, 90살이 지나서도 꾸준히 변화한다. 이때의 나이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비참하고 삶의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하고 변화하는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만약 심리적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엘렌 랭어 교수는 한 수도원을 20년 전인 1959년과 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배너, 뜨거운 것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네킹콜의 노래를 듣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소 2, 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전 세계의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엘렌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즉, 같은 70세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젊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뭘 하든지 나이부터 따지고 나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70세를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70세라도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영석은 100년을 살아보니 60세 전까지 자신은 미숙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듯 나이 들어서도 힘 닿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와 살고 있거나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사소한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결정하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놀드라는 참가자는 실험에 참여하기까지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 동안 빨래와 설거지, 청소 등을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것을 기꺼이 해냈고, 나중에는 무엇이든 더 찾아서 하게 되었다. 2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고 결정권을 갖게 되자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 즉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그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엘렉 령어 교수는 늙는다는 착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동료 주디스 로딩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사망률은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64살밖에 안 됐지만 파킨슨병으로 인해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일단 두 발로 똑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다. 한 발을 떼고 또 다른 발을 떼기 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두 발로 신나게 뛰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팔과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만 간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구순의 어머니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머리를 염색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책을 읽을지, 친구에게는 어떤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고 결정한다.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덜 아픈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도 기쁘다. 기왕 오늘 나는 눈을 떴고 일어났으니 재미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오늘을 보내는 방식이고 나이 들매 대처하는 자세이다. 지금까지 메이븐에서 펴낸 김혜남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었습니다. 2년 전 김혜남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42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프롤로그의 한 구절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고 나면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을 상상하며 고통을 견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면 운동을 하고 산책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며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며 힘들어서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조용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혜남 작가님의 글은 그렇게 마음을 흔들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도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순간들을 최대한 누리는 그 태도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작가님의 글을 계속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소중한 일상을 오래도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